다 같이 금일 세민의 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음을 스스로 의미를 지니면서 큰 박수로 환영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구석 평화연구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정말 짱짱한 대한민국 안보 국방 분야에 과거에 최고의 직책을 가지셨던 이종석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성을 이룬 포럼은 저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을 맡고 있는 김구섭입니다. 오늘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저희 평화연구원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에 여러분들 공사 다 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합동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평화연구원은 매우 유사한 기관입니다.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힘에 의한 평화를 기치로 1994년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방정책 수립과 군사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고, 당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국 군사지는 이제 등재 학술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근위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평화연구원은 1987년에 창설된 이래 금년이 36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무려 296회의 평화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국방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다. 그래서 그러한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에 바탕을 둔 주제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합동 포럼을 주최하게 된 두 번째 의미 있는 이유는 지금 지구촌에는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 우리 한국 안보 국방에 한국 안보 국방에는 대단한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본 세미나 토론에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 러시아 관계가 아주 밀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장사정 포를 비롯한 전쟁 무기를 지원을 해서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기술 지원을 한 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은 또 일방적으로 철폐하고 DMZ 지역에 중화학 무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합동 토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자장을 맡아 주실 김태우 키마 핵안보연구실장을 비롯해서 주제 발표 토론에 임해 주실 각계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먼 거리에서 왕립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형철 원장님의 한 행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형철 원장입니다. 좀 전에 평화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이신 김구석 박사님께서 왜 이렇게 떠나셨더니 진짜 위에 올라와 보니까 떨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개회사를 해주신 김구석 원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이죠.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튼튼한 안보, 국방만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비전으로 평화연구원이 창립됐고요. 우리 군사문제연구원과 함께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특별히 현역 합참 차장이신 황유성 중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 합참의장 이상희 장군님, 그리고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셨던 김병관 장군님을 비롯해서 많은 예비역 장성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직 원장님 나오셨고요. 군사문제연구원의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군사연구위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령연합회 회원님을 비롯한 예비역분들, 그리고 많은 군사 전문가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막중한 국방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을 기꺼이 맡아주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달에 6.25 참전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죠. 이것은 1953년 워싱턴 선언 이후 70년 만에 대한민국 안보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큰 의미를 지닌 국제회의체로서 그 기틀을 만들어주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2년 2월에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전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습 공격은 장기전으로 전환했고,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는 물론이고 군사 정찰 위성까지 발사했고, 러시아와 하마스의 불법적인 군사기술 지원과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안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이스라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은 전면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군사대비 태세를 진단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재하시고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안보 전문가분들은 물론이고 평화연구원 그리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48대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입니다. 제가 공직을 그만둔 지가 딱 2달 되는 시점인데 그동안 공식 행사에 좀 자제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군 본로 선배님들과 또 여러 안보 전문가들을 뵈게 되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고, 또 환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준비된
기조연설, 사실 기조연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분량을 좀 짧게 했습니다. 짧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서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군사원지연구원과 평화연구원이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개회사와 환영사를 해주신 김구섭 원장님과 김영철 원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세미나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기간 동안에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고견을 보내주셨던 군울로 대선배님들과 또 안보 전문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특별히 의미 있었던 한미동맹 복원과 발전, 그리고 대적관 확립과 강력한 대응체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선 수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미나 주제로 넘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력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한반도 중심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한미 간에 NCG라고 하는 핵 협의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선언은 제2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연합사를 창설하고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그리고 평택 시대를 개막하는 등 이런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 차원에서 훨씬 더 의미가 큰 것이 바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확장억제의 공약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었는데,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뭐냐면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해서 기획하고 훈련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까지 한미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적관을 확립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굴종적 자세를 보였던 그러한 과거 행태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기조하에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과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그리고 가치를 함께하는 동반자 국가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억제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인 NPR에서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54차, 55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경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북한의 선의나 자비를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평화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우리 대북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는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희망 때문입니다. 다음은 K방산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수한 성능의 우리 국산 무기를 앞세운 우리 방산 수출이 역사적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73억 불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쾌거를 달성하였고, 이를 계기로 K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기술 개발과 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업체들의 피나는 노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수출 지원,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를 가장 우선적 과제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중동이나 유럽 국가들의 안보 상황이 여건을 조성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안보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방산 수출 확대는 단순히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핵심 수단인 무기 체계를 수출 상대국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 체계는 유사시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고, 현지 생산 공장을 추진할 경우는 유사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방위산업은 정부의 무기체계 소유가 있어야 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구조 자체가 정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수주가 성사되면서 정부의 소유에 추가해서 수출 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으로 무기체계의 최초 획득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 부속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운영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아울러 단종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재투자 여건이 보장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 혁신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은 강한 국방력 건설을 통해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아울러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 분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미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지난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원인과 함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하마스가 불과 20분 만에 5,0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기습 공격으로 1,300여 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고 240여 명을 납치하는 그런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하마스 시키스 공격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점을 보인다면 북한이 언제든지 예측 불가의 하마스 시키스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마스에 대한 정보의 공백, 아이언돔과 장벽에 대한 자만과 방심,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수단, 방법 면에서의 비대칭적 공격 행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큰 허점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는데 조금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마스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의 인명소실을 최소화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의 교훈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장관님을 포함하신 우리 두 분 쟁쟁하신 원장님도 떨리셨는데 제가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이 교통 순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차없이 해야 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에 있었던 안보 문제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쭉 훑어보고 있는데 참으로 금년에도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들, 한반도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또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영토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전쟁이 지금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엔 안보리가 사실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핵군비 통제 조약들이 무너지면서 핵 확산 위협도 커지고 있고요. 뭐 이런 국제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 나중에는 뭐 키신저 박사의 별세까지, 뭐 개인의 별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저희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키신저라는 분이 오늘날 중국 공산당 정부라고 하는 괴물을 있게 한 장본인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도 여러 가지 안보 일들이 많은데 사회자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기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조금씩 필요할 때 드리도록 하고 이제 바로 발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 두 분, 저를 포함해서 6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모두가 다 스타들 같습니다. 스타들. 예. 보니까 뭐 좀 젊으신 라이징 스타도 계시고 또 연륜이 상당하시면서도 아직도 후배들한테 빛을 발하고 있는 이 팅클링 스타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아마 폴링 스타 같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모시고 지금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유가민지학부 중동이슬람 전략 모듈 김수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평화연구원 공동 주관 세미나에 발표를 또 요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떨립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제가 중동 전문가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조연설이나 환영사 이렇게 들으니까요. 저희가 또 아랍이나 중동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듯도 하고 해서 네. 그래도 또 이견이라고 해도 다른 생각이라고 해도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스라엘 전쟁의 본질과 교훈입니다. 저는 군사나 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문제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 대해서 언론의 미디어에 하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려도 개관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사태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안에는 팔레스타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가 있는 줄 알았는데 PPT가 없어서 지도를 준비를 다 해왔는데 지도가 없어서 팔레스타인 땅 안에는 서한 지구, 즉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 남쪽 지역의 가자 지구라는 그곳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인구가 약 1000만이 안 됩니다. 965만 정도 되고요.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합쳐서 약 53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이번 사태가 발생한 가자 지구는요, 2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쪽이 1인당 GDP도 굉장히 53,000달러 높고요. 이 팔레스타인 정도는 한 3,500달러 정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고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물론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대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가자 사태 현 상황은요. 2023년 즉 금년의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자 지구 전체 현재 사망자가 16,248명입니다. 그중에 7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7,6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가자 지구 30만 명 그 인구 중에 80%가 넘는 190만 명이 실향민이 됐습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이나 그 거주지를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11월 24일 지난달부터 12월 1일까지 휴전이 됐고요. 그 사이에 인질 그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교환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포함한 유대인, 이스라엘 인질이 97명이 석방이 됐고요. 팔레스타인 수감자 180명과 교환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군이 북부 공격을 거의 마무리하고 남부 지방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의 주요 도시인 칸 유니스를 포위한 상태고요. 그 남부로 또 북부에서 공격을 할 때 그 많은 가자 지구 주민들을 남부로 대피하라라고 대피령을 내렸는데 그때 대피해서 간 이 남부 지역에 몰려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노아의 대홍수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최근에 요 며칠 급증한 것이 하마스 대원들의 성폭행에 관한 그런 보도가 급증했음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왜 지금이었을까요? 그 성폭행의 피해는 이전부터 있었을 텐데 라는 포인트가 저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태에서 제가 이걸 가자 사태라고 하는데요. 물론 하마스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라고도 하지만 하마스의 공격 양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징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비대칭적 기습 공격이다. 아시다시피 아이언돔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무력화할 정도로 동시에 4,500여 발의 로켓을 발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무용지물이 됐었죠. 그리고 육해공, 즉 지상과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6m에서 8m 되는 높이와 그리고 아주 두터운 콘크리트 그리고 스마트 철책이라는 분리 장벽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검문소를 세워서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지만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밖으로 통행할 수 있게
그리고 통행증을 발급받아야지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서는 패러글라이딩 침투가 있었고요. 또 드론으로 이 스마트 장벽에 감시 카메라 등 이런 어떤 감시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비대칭적인 기습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공격 시기입니다. 공격 시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초막절이 끝나는 안식일 그 때에 이루어졌고요. 또 이때가 요날이 10월 7일이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동전쟁이 발발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4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와 시리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미척을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당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미군의 지원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승리는 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질 납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1200명이 사망을 했고요. 250명의 인질이 납치되어 억류돼 있고 그 다음에 휴전 동안에 79명이 석방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마스는 어떤 단체이고 어떤 조직일까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지금 팔레스타인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아랍 국가들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외부 세력들이 와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전의 선조들이 여기가 주신 땅이야 라고 너네들은 나가라고 했을 때 이 거기에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 아주 공세를 하면서 지역을 구획하면서 너네들은 여기서 살아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살던 땅과 내가 살던 터전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맞서 싸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에 아랍어로 인티파다라고 하는데요.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에 대항해서. 그때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탄생한 조직된 이 조직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아랍어로 하라카투 알무카와마틀 이슬라미야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저항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무장 조직이었고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에 2차 인티파다, 2차 민중공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 하마스가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대항해서 같이 싸워줌으로써 무장투쟁을 함으로써 반이스라엘 무장조직, 무장투쟁의 상징처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 어느 단체나 그렇듯이 항상 이파가 있으면 반대파가 있기 마련입니다. 팔레스타인 내부 안에서도 역시 파타당이라는 당과 이 하마스라는 조직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파타당, 즉 팔레스타인 해방 조직에 있는 해방 기구에 있는 파타당이 거의 팔레스타인 그 조직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거의 리딩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에 팔레스타인에 선거가 있게 됩니다. 총선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기존의 파타당이라는 기존의 파타당이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당히 타협하는 두 국가 해법으로 타협하려고 한다는 그런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반대파에 의해서 하마스가 전격적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2석 중에서 무려 76석을 차지해서 정당으로서 제도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무장 조직에서 정당으로 제도권 안에 진입을 하면서 이 파타당이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무력투쟁이 일어났고 결론은 서하는 파타당이 지금 가자는 하마스가 통치한 그런 이중구조, 이중 통치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조직을 보면은요 최고위 조직이 정치부인데요. 그 정치부의 지도자가 그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이스마일 하니에 수장입니다. 그는 지금 카타르에 있고요. 튀르키예나 카타르 이 나라 외부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또 다른 핵심 인사는 가자지구를 현재 이끌고 있는 야흐야 신와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야흐야 신와르, 즉 지금 남부 지역에 야흐야 신와르 집을 포위했다라고 해서 지금 사살하겠다라고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인사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머물고 있던 또 다른 하마스의 주요 인사로서는
칼리드 마샤알이라고 있습니다. 칼리드 마샤알이 바로 이스마일 하니에 지금 정치부의 수장이었던 그 자리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해외 지원국을 유치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마스 공격하게 된 발생의 배경과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한번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지정학적 포석입니다. 뭐냐면 여기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돼야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아랍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때 아랍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대항해서 또 싸워줍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때서부터 아랍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겠지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 바로 이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랍인의 조상이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 밑에서 난 두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면 같은 조상이다, 아브라함으로 기결된다라고 해서 이 협정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졌고요. 미국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회담을 했던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4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까지 외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국가, 즉 이슬람 국가, 중동 아랍 국가 중에서도 순니파의 종주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님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에 이어서 그 중심이 되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적이었던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동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어떻게 천지지변이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마스에는 굉장히 큰 충격과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라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것을 위해서 아랍 국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싸워줬는데, 물론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중심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과연 이스라엘과 같이 외교 정상으로 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 중동 지역에서 점점 잊혀지게 될 것이고, 이 하마스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목표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렇다면 이 하마스의 존재감은 정말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굉장히 많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가자 지구 내의 상황이 또 하마스 공격의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자 지구는요, 2006년에 이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테러 조직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대화 자체를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자체를 더 전격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물과 그리고 식량과 전기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가자 지구 내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가자 지구의 실업률이 50% 이상이 되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승리를 했던 이 하마스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올 7월, 8월에 반하마스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마스에게서 또 다른 위기감이죠. 그들의 존재 이유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지지인데, 이 지지가 떨어졌다면 이것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의 그 외교 정상화가 된다면 아마 하마스보다는 다른 팔레스타인의 파타당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마스는 파타당과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성이라든지 경제적 이익마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이스라엘이 2020년 12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극우 연정들과 연립정부들과 그 정당들과 연정을 이루고요, 구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서 네타냐후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굉장히 무리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부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시위,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군 지도자들 그리고 정보기관 수장들까지 이 반대 시위에 네타냐후의 살해 무력화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를 하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배경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마스 공격의 발생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베트와 모사드 등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는 사전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의 CIA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독선과 오판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정책이나 감시탑 같은 이런 강력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이 감청 부대가 있거든요. 그 가자 지구내를 감청하는 부대가 있는데 1년 동안 이 감청 부대 8200 감청 부대의 감청을 중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그 이스라엘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예리코 성벽인데요. 그 내부 문건을 보면은요. 가자지구 주변의 방어 시설을 파괴하고 제압하고 이스라엘 도시를 장악하고 로켓으로 발사하고 드론으로 감시 카메라 파괴하고 패러글라이딩, 모토바이크 지금 현재 발생한 하마스 사태와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 1년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입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이스라엘 정보는 이것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오판과 독선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 29일부터 하마스의 수장인 이스라엘 하니에가 스트롱 필러라고 강력한 기둥 합동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거의 3년 동안 실시를 총 4차례에서 합동훈련이 실시가 됐는데요. 그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여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마스 밑에 여단이 이츠아딘 그 여단, 요번에 그 하마스 사태를 공격을 주도한 그 여단이 있는데 그 여단 말고도 굉장히 한 10개 넘는 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단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그동안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동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 강한 기둥 작전 훈련을 하면서 합동훈련을 하면서 이 하마스와 그 여단들은 그것을 잘 다듬어진 영상으로 자료로 기록을 했고요. 10월 7일 하마스 사태가 공격한 후에 바로 이 영상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언론에. 상당히 많이 치밀하게 준비된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마스의 교란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번이 교전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동안 뭐 2014년, 13년, 21년, 22년 올해 5월까지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한 그 교전이 많이 있습니다. 발생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 하마스가 굉장히 소리 높여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자라는 그런 정치구호를 외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동안 한 2년을 하마스가 전쟁에는 별로 공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조용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분쟁, 이번에 가자 사태를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이 건국을 지지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과 독일을 상대로 싸우죠. 그런데 영국은 중동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그때 당시 유럽의 굉장히 큰 손이었던 로스차일드가의 손을 내밀죠. 그러면서 전비를 지원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유대국가 건립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17년의 벨포어 선언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렇게 한 가지 약속만 하면 좋은데 이 중동 땅을 두고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상반된 모순된 그런 약속을 하죠. 하나가 벨포어 선언이었고요. 그 바로 전년도에 1916년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는 프랑스가, 여기는 영국이 이렇게 다스리자라는 모종의 식민지 건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전에 1915년에 후세인 맥마흔 선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이 중동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전쟁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현재 메카를 다스리던 태수인 후세인이 바로 영국의 맥마흔이라는 그 외교관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지역 잘 알고 있으니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영국을 도와주면 그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랍국가 건설을 지지해달라 라고 하는 서신을 주고받는 그 내용이 바로 1915년에 있었습니다.
이같이 세 가지 상반된 그 영국이 중동 땅에 대해서 서로 모순된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그 원인이 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을 했고요. 건국 5월 14일 날 했는데 그 하루 바로 다음 날에 주변에 5개국, 아랍 5개국이 이집트를 비롯한 5개국이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이고요. 2차가 56년, 3차가 67년, 4차가 73년. 아시다시피 4차 전쟁 이후에 석유가 무기화가 되죠. 그래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3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67년에 아랍 정상들이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에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삼불 정책이죠. 뭐냐면 이스라엘 대항에서는 평화도 없다, 인정하는 것도 없다, 협상도 없다. 이게 바로 카르툼 선언입니다. 이렇듯이 이때부터 아랍과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7년에 1차 인티파다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중동 전쟁의 중요한 해법으로 하나로 떠오른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여기서 그 유명한 두 국가 해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였죠. 그런데 미 대사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관할하는 그런 국제도시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 조약 파기가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슬로 협정에 대해서는 두 국가 해법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두 국가 해법은 결국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국가 해법은 뭐냐? 같은 땅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주권을 서로 인정하면서 같이 공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여기 국경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와 그 다음에 서한 지구에 그동안 야금야금 유대인들에게 살려고 정착촌을 지어서 유대인들을 서한 지구, 즉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밀고 들어갔던 그 유대인 정착촌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그때 당시 즉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에 바로 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녔던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때 당시 난민 숫자가 70만 명이고 지금까지 난민 숫자가 그 2세, 3세까지 한 750만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국내 정치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강경파가 있겠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하마스 같은 강경파, 두 국가 해법 절대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안 됐고요. 또 다른 것은 중재자의 부재입니다. 미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중동 문제의 주요 행위자가 미국과 중국과 이란과 아랍 국가들이 있는데요. 미국은 행정부가 바뀌면서 대중동 정책이 슬슬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중동 정책에서 발을 빼자라는 옵쇼 밸런서, 즉 중동에서 조금씩 한 발씩 빼자라는 정책을 펴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국이 부상하게 됐고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피벗 투 아시아, 즉 아시아로 축을 옮기자, 리밸런스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재균형을 하자라는 그런 거로 중도에서 좀 발을 빼는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대중동 정책에 방해하자. 그런데 결국 러브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가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 해외 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안보 다극화 체제까지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결국은 내년 11월에 있을 대선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주요 행위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그 정권을 잡은 그런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이 하메네이가 주변 왕정 국가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혁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왕정 국가들은 그 혁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언젠가 혁명으로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을 굉장히 경계해 왔고 그 경계로 나타나는 현상이 1981년의 GCC입니다. 우리가 GCC 국가가 왕정 국가이지만 경제체제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안보, 결국은 국가의 안보로 이루어진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요한 게 이란이 시아벨트라는 이란 저항의 축을 만듭니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예멘의 후티까지 결국 이란의 프락시라는 어떤 그 이란의 대리 그 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게서 굉장히 견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극우 강경 유대인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결국 이스라엘 내에서 몰아내자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친이스라엘 쪽으로 많은 아랍 국가들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사태를 볼 때 또 다른 행위자가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번에 금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을 중지하는 중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가자 사태를 통해서 중국도 역시 큰 영향력은 발휘를 하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것이 한계가 드러났고요. 결국은 가자 사태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보면 비대칭전입니다. 즉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와 비국가가 간의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하마스는 제도권의 정당이지만 무장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시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하마스는 이슬람이라는 기치로 싸웁니다. 즉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즉 싸우다 죽어도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그래서 무서운 거죠. 하마스와 북한을 비교할 때 저는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결국은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이 넘으면 항복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와 남북 관계를 볼 때 저희 남북은 뭐 언어도 종교도 민족 종교는 뭐 다르지만 민족이 갖고 문화적인 배경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이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가 저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는 교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발제자 박사님께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슬람 전문가로서 그 지역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 안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중국이 들어가고 미국이 퇴조하니까 이란이 그 사이에 패자로 중동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결국은 이란의 각본에 의해서 하마스는 그냥 연기자에 불과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이 지금 후티 반군이 미국 이지상을 계속 공격하는데 반격을 안 해요. 참 우리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지금 고민을 하면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할까 이제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도 좀 앞으로 좀 시간이 되면 보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틸 티커닝 스타 문성복 장군님을 모시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남북 군사회담의 대표도 하시고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십니다. 9.19 군사합의가 어떤 문제인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과제는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와 대응인데요.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관련된 자세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주는 한의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짚어보고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제문 16쪽부터 제 발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쭉 시간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전쟁과 한반도 한미를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오판과 방심은 적의 기습을 허용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마스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서 주도 면밀한 기습 준비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한마디로 정보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역사로 이렇게 봐도 진주만 기습이라든지 6.25 기습 남침, 테러 이런 것들도 다 알기 정보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보면요, 북한이 무슨 지금 재남침을 하겠냐 그러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국력의 역차가 얼마인데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 TV에 가서도 그런 논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바로 북한에 대한 명백한 오판인 동시에 방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우리의 허점이 노출되면 적 도발 의지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로 인해서 무리한 사법 개혁 추진을 재편을 했고, 이것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정치적 혼란은 고스란히 안보 약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도 그렇고요. 당시 미군도 수도했고 50년 에치슨 선언이 나오면서 김일성이는 미국이 남조선을 버렸다는 오판을 하게 됐고, 그것이 기습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치적 혼란, 특히 안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적 개념, NLL, 사드 배치, 연합연습, 이 안보 연습들이, 안보 이슈들이 정치적으로 논쟁화되고 북론 분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19페이지 하단 세 번째, 강력한 억제, 응징 역량을 구비하고 과시함으로써 적의 도발 의지를 단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이란의 행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습을 했고요. 김정은도요,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만 떼놓으면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을 우리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하고 9.19 합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북 군사협상을 직접 했던 당사자로서 9.19 합의가 나왔던 당시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합의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20쪽에 보시면 최근의 합참이 이스라엘 기습 공격 개시 이후에 평가한 내용을 보면 공격 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협상 과정, 합의 내용, 이행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세 가지씩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협상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 군사협상의 정도를 벗어났어요. 정치적 관점에서 타결을 한 겁니다. 군사협상은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비 통제로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전쟁 가능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그 군사협상 결과가 우리 안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면 접근부터 잘못된 것인데, 9.19 군사합의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사정찰 역량 손발이 묶이고 서해오도에서 포사격 투사할 수 없도록 만든, 결국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바로 비판의 핵심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9.19 합의의 모법인 4.27 선언에서 우리 대북확성기를 중단시키고 수단을 철거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건 가장 큰 오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사실 당시에 김정은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심리전의 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남측이 자기들보다 결정적 우위에 있는 것을 제한, 중단,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4.27 선언 2조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조차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합의를 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권 제한된 임기 내에서 성과를 내려면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또 대우 정부에서도 막판에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체결을 서두른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NLL과 관련된 독소 조항을 합의해 준 것도 이후에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힘을 준 분이 있습니다. 9.19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나타내보려고 조급하게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겁니다. 북한은 이런 우리 약점을 알죠. 파고들어서 자기들에게 최대한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문제는 상대방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체결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가 있더라도 아마 지금 이때 당시 합의한 분들은 왜 9.19 합의에는 좋은 내용도 있는데 왜 나쁜 내용만 가지고 그래 얘기하겠지만 물론 군사공동위, 직통전화, 유해 발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차라리 합의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 보면요, 김정은이 2018년 1월 1일에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실 김정은이가 우리 특사가 갔을 때 비핵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특사가 아마 워싱턴에 가서 조건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비핵화한다고 하니 트럼프가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에 합의를 해줬지만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노이에서 밝혀졌거든요. 자,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희생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체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건 무능한 거죠. 파악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문 대통령은 위원회에 가가지고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까 좀 제발 이 제재를 좀 풀어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자, 합의 내용상의 문제입니다. 25쪽에 보시면 9.19 합의의 주요의 내용이 나옵니다. 5개 조, 19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밑줄을 좀 쳐놨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군사합의, 이 내용상 문제 첫째는 군사합의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적대행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전일정 체결 이후에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대북 심리전 적대가 북한이 먼저 심리전을 했고 우리가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마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건 쌍방, 다시 말하면 서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27쪽에 북한의 불순한 의도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북한이 뭐 남북 군사회담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의도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비행금지, 정찰금지입니다. 사실 1992년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비무장지대 정찰금지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표단은 그걸 수용하지 않았죠. 결국은 합의가 안 돼서 부기 조항이 그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들고 나왔던 걸 다시 해서 성취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완충수역 밑에 비대칭적으로 설정이 됐고요. 완충수역 설정할 때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남쪽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불균형이죠. 그리고 GP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나 의견이 위반이 됐습니다. 결국 하리서 타결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밀실에서 진행이 되는 바람에 합참이나 연합사, 유엔사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것이 무시가 됐고요. 2018년 합의 체결 이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이 비행 금지와 관련한 또 훈련 제한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28쪽의 합의 이행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북한의 상투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들의 대남 적화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화, 전, 양면 전략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대화에 나오고 돌아서는 합의를 파기하고 우리 뒤통수를 치는 행태를 50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김영철이 군사회담 대표가 됐다는 게 바로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사실 2018년에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와가지고요, 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평화의 집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아주 열광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평화의 봄이 온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저도요, 그래,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최고 존엄이고 그 입으로 두 마디는 안 하겠지. 그렇다면 과거의 군사회담 합의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직후에 북한이 조금 신용은 보였어요. JSA 비무장화, 또 GP 시범 폭파, 그 다음에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통로 개척, 여기까지, 요게 2018년 하노이 노딜 직전까지입니다. 요때까지만 쇼를 보이고 그 뒤로는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29쪽 김정은이가 나서서 직접 합의 위반을 유도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합의 공식 위반 사례를 17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신원식 장관에 의하면 3,600건 이상 위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합의 위반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건 위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문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 그 위반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통수칙도요,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안 매면 이것도 위반입니다. 근데 이 9.19 합의는 해야 할 조항들도 많습니다. 위해 발굴도 해야 되고 해야 할 내용 많은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것도 다 위반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킨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2019년 11월 13일 창린도 방문해가지고 사격 지시를 했어요. 거기가 완충수역, 포사격 금지 구역이라는 걸 김정은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사인한 평양선언의 부속 문서를 스스로가 그걸 폐기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북한은요, 합의 파기를 운운하면서 대남 협박의 지렛대로 악용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9.19 합의, 남북 합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금이 갈 수 있다, 대북 정책 성과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걸 김정은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꿰뚫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는 걸 그렇게 또 홍보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김여정이가 대북전단의 빌미로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했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도 좀 만들어. 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전단 금지하는 신용이라도 해봐. 안 하면 9.19 합의 파기할 거야. 이렇게 그때 김여정이가 담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거 나오고 며칠 안 돼가지고 우리 법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좀 특이한 거는요. 제가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9.19 합의에 대해서 그렇게 파기 얘기하던 북한이
작년 연말에 무인기를 띄우고 윤 대통령이 남북 합의, 북한이 또 영토 침범하는 일을 하면 남북 합의의 효력, 그래서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합참이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도발하기 직전에 합참이 나와서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9.19 합의에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북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쐈죠. 비로소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나와서 이제 폐기, 사문화 선언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범주 자기들이 9.19에 매인 적이 있었나요? 참 어이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조 우리의 대응 방안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9.19 합의는 애당초 나오지 말았어야 할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도발에 대응해서 일부 시간으로 정지시킨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조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 말이죠. 마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 것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9.19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파기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명분을 중시하고 또 사실 우리 국내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효력 정지가 나오자 이건 뭐 사실 더 이상 자기들이 누릴 이익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정치적 이익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 9.19 합의의 파기는 남측 잘못이고 결정적인 실수고 이것이 결국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고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북한의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물리적 도발,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연평, 포격 도발이라든지 천안함 북침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도발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요, 세 가지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북한의 도발 시에는 응징, 또 남북 합의 전면 파기를 불사하자. 지금 뭐 북한이 11개 합의 GP를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상 복원하려면 또 JSA 비무장화를 정상으로 하려면 아마 UNC와 밀접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UNC 고민 많을 겁니다. UNC는 정전협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위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밀접한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특단형 도발을 한다면 뭐 9.19 전면 정지뿐만 아니라 그 9.19의 모법인 4.27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되는 확성기를 다시 키는 그런 조치를 저는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정부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이상하게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무효가 된 것은 전단살포만 무효가 된 겁니다. 거기 확성기는 우리가 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전 통일부 장관이 그 법 개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확성기를 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략소통과 한미일 공조 방안을 내놨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언론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말이죠. 북한이 뭐 막 담화 발표하면 액면 그대로 다 하고 막 긴장이 전방에서 고조가 되고 막 강대강 대응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보도하면 마치 뭐 북한의 그 노름, 선동을 우리가 보도해주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 합참이 여기에 대한 전략소통 이걸 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 원인의 전적인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정당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동맹의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요. 특히 이 안보 문제를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행태를 중단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북한에게 물리적인 핵폭탄이 있다면 우리에겐 심리적 핵폭탄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정보의 유입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해주는 이런 다양한 조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우리 대북 정책도요. 김정은 정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유민주 통일을 하는 것인데 저는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통일을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2045년이 광복 100주년인데 앞으로 이제 한 20여 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9.19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안보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니 뭐 휴전선에 남북한에 덩거리 덩면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해서 같이 비행기 안 띄우게 했으니까 얼마나 공정하고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궤변이다. 왜 궤변이냐? 강도하고 정상적인 시민하고 이웃하고 살고 있는데 이웃 시민은 강도를 털 일이 없습니다. 강도는 시민을 털지요. 그런데 강도가 어느 날 와서 우리 다 같이 동등하게 CCTV 안 달기로 하자. 그게 공정한 딜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기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문장훈님께서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살림살이